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무기록 관리 및 실무 시간입니다. 벌써 4월에 4주차네요. 4주차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벌써 4주차를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잘 따라오고 있는지도 궁금을 하고요. 네. 원래 이 코로나 없이 3월 초에 개강을 했으면 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홈페이지에서도 다 공지 보셨다시피 중간고사는 자유운영으로 실시가 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면 강의 실시 여부를 좀 지켜보다가 중간고사 그 30% 비율을 어떻게 할지 이제 5월 초에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레포트도 마찬가지로 5월 초에 공지를 드리고 14주차에 제출을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벚꽃도 다 졌고 개나리 진달래도 다 졌고요. 우리 학생들 캠퍼스 생활의 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대학 강의를 제대로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재와 필기도구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자, 우리 교재 10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 정보와 정보 이론에 대해서 이번 주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지난주 복습을 포함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1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e헬스나 유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특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루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재 2부에서도 다룰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초고속 통신망을 갖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헬스, 유헬스 케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2부에서 다룰 거고요. 자,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에서 보시면 그 의료 정보의 진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석 과정, 의사 결정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활용은 이제 2부에서 다룬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정보 이론이나 가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의료 정보학에서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 대한 개념 파악,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진단을 내릴 때 최종 결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이론이나 가치 이론 같은 경우는 정보는 어떤 의미 있는 이런 정보를 만들어져서 이거를 송신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과정에 대한 이론을 정리를 해 놓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자료, 정보,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바탕이 되는 재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어떤 숫자나 뭐 기호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공 처리한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했었고요. 또 이런 정보를 유의미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화 시키는 것을 지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체계화되고 일반화된 정보를 지식이다라고 명명한다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이런 자료나 정보 지식이 의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 의사나 간호사가 다루는 환자의 증상이나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을 자료라고 하는데요. 어떤 임사병리 결과라든지 영상의학과, 방사선과에서 나온 결과, 해부 병리적으로 나온 그 조직학적 소견,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의료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의료 자료를 통해서 의료 정보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의료 정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 치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여러 가지 뭐 증상이라든지 검사 결과를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서 해석한 데이터, 이것을 이제 의료 정보라고 했었는데요. 어떤 이제 그 자료로부터 추출된 의미를 의료 정보라고 하는데, 얘가 의료 데이터가 의료 정보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필수 조건 두 가지는 일단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환자한테 의미가 있는 자료가 의료 정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또 그냥 자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구조화하고 재배열하고 요약해서 걸러진 자료를 우리가 의료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 정보를 의료 지식화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체계화되고 일반화된 과정이다. 안전된 정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료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료 지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료가 환자가 속쓰림을 호소를 합니다. 그럼 환자가 속쓰림을 호소를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검사 결과가 위험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위상 과다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화를 통해서 속쓰림이 있어서 위험이 발생을 했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재산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일반화된 개념을 의료 지식이라고. 그래서 의료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앨런 캔트로라는 분이 이제 낸 지식 삼각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 지식 삼각형 같은 경우는 자료를 의미 있게 가공을 통해서 정보화되고, 정보를 또 의미 있게 가공을 하면 지식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정보는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식은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뗄 수가 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이제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보를 조금 더 비평을 통해서 경험을 이제 갖고 비평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지식이 되고, 지식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지혜가 발생이 돼서 치료 방법이 연구가 된다. 그래서 이 지혜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료, 지식, 정보에 대한 상호작용하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큰 범위로는 이제 자료가 되겠죠.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정보화시키고 지식화시켜서 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 10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자료, 정보, 지식에 대한 진화 과정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를 관찰을 하고 이 관찰에 대한 사고를 통해서 정보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보화 과정은요, 이렇게 연역적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정보화 된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고요. 자, 지식화 과정은 귀납적 방법을 이용을 해서 지식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정보, 지식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와 정보,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관계 구조를 통해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광범위한 자료,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근데 이 데이터는 일단은 그냥 단순한 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환자의 이름, 성별, 뭐 이런 것들, 지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면 이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자료를 이제 걸러내는 자료 처리 방법이 이제 여기에서 도입이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처리한 후에 정보가 되는데요. 정보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의미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현실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정리한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해 놨는데 이 현실에서 환자한테 아무 도움이 없으면 의미 있는 정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다시 또 이제 과학적으로 일반화 시켜 놓은 것을 이제 의료 지식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가장 지식이 상위 개념에 들어가고 이것을 통해서 치료라든지 진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료, 지식, 정보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의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연구 방법 하면 약간 좀 딱딱한데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역학 조사라든지 질병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새로운 치료법이라든지 검사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연구 방법에서 의료 자료, 정보, 지식 이런 진화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1차 연구 방법과 2차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연구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구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거고요. 2차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1차 연구를 요약해서 이걸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걸 2차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차 연구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각각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1차 연구 방법에는 여기 보시면 무작위 비교 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코호트 연구,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 연구, 단면 조사 연구, 증례 보고 이런 이제 1차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체계적인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뭐 비체계적 분석, 그 다음에 메타 분석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하는 연구 방법이 2차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차 연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를 보면 자, 가장 먼저 무작위 비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뭐 랜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어떤 비교를 통해서 할당을 하는 방법을 이제 랜덤 연구조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두 집단을 할당을 해요. 그래서 뭐 동전 던지기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앞뒤 나온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를 통해서 나눈 집단을 치료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처치가 들어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료 집단에는 담배를 못 피게 하고 비교 집단에는 그냥 계속 담배를 피게 했을 때의 비교 결과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그래서 담배를 계속 피게 했더니 담배를 피지 못하게 했더니 폐암 환자가 한 명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담배를 피게 했더니 폐암 환자가 3명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다른 어떤 그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랜덤으로 비교를 해서 나오는 게 요 무작위 비교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호트 연구가 있어요. 우리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호트 격리 이루어졌다. 어떤 병원에서 어떤 요양원에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코호트 격리 같은 경우는 감염 확산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그 동일 감염 질환의 환자들을 일정한 공간에 집합 격리시키는 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는 노출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인에 대해서 노출이 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하는 것을 코호트 연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단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스모커 집단, 담배를 피고 있는 집단과 논 스모커 집단, 담배를 피고 있지 않은 집단을 시간을 경과를 한 후에 비교 결과를 확인을 해봤더니 담배를 피고 있던 집단에는 폐암 환자가 3명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고 있지 않은 집단을 팔로우업 해봤더니 1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담배의 노출 경험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는 이런 연구를 코호트 연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연구자가 처치를 하지 않고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제 확인을 하는 연구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 연구가 있습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역행 조사를 하는 연구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룹이 암 환자 그룹이 있습니다. 암 환자 그룹이 있고 암 환자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대장암에 걸린 환자와 대장암에 걸리지 않은 환자를 그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무 기록을 열람을 했거나 아니면 환자한테 이제 문진을 통해서 히스토리를 확인을 해봤더니 과거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었는데 가족 중에 대장암인 환자 가족이 몇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대장암에 걸린 환자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어느 정도 섭취를 했고, 대장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력이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에 대해서 어떤 이제 결과가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에는 가족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역추적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1차 연구 방법에는 랜덤 방식이 있고 코호트 방식이 있고 환자 대조군 방식이 있다더라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 조사 연구라는 게 있고 증례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증례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실습할 때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어떤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의 치료 방법이라든지 간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노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고찰한 후에 보고를 하는 방식을 이 케이스 스터디 증례 연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스 섹션이라고 해가지고 단면 조사 연구가 있는데요. 단면 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그 동시 조사하는 거, 현 시점에서 동시로 조사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안성시 인구가 있어요. 안성시 인구가 있는데 안성시 인구 중에 폐암이 있는 사람과 폐암이 없는 사람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더니 담배를 핀 사람들이 훨씬 더 폐암에 대한 유병률이 높더라.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단면 조사 연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현 시점에서 그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후 관계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이 단면 조사 연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 정보,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종류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페이지 107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의사 결정 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 결정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정보 순환 3단계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역에서 그 의사 결정하는 게 있고요. 컴퓨터 처리라든지 과학적 연구,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직면한 뭐 의료 행위에 대한 의사 결정,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이죠. 공중 보건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같은 경우 이제 순환 과정이다 보니까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올라가고 하면서 순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거를 결정을 할 때 뭐 우리 학생들이 뭐 컴퓨터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뭐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을 하고 어떤 것이 좋겠다라고 추론을 하고 그거에 대한 구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료 행위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환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겠죠. 수집을 해서 이제 관찰을 통해서 정보화 통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 진단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치료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치료에서 끝나고 완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의학 자료를 수집을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런 순환 과정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보건에서 공중보건을 보면 일단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 과정. 근데 이제 우리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학 조사를 더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학 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진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보건 사업을 실행을 하는 게 이제 그 일반 영역에서 행동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건 사업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를 조사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단계를 한번 다시 그 순환 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신경계 질환의 진단 과정 예가 나와 있습니다. 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킨슨이라든지 그죠? 어떤 치매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임상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다라고 유추를 하겠죠. 그죠? 그거를 통해서 병력이라든지 신경학적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돼요. 자료를 수집을 해서 2단계에서 해부학적으로 어떤 뭐 신경계 질환에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징후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과정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그 해부학적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해부학적 진단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떤 임상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 자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제 자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는 진단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이런 진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치료 계획이 세워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진단 과정을 이루어지는데 여기 진단 치료의 주기가 나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순환 주기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환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 자료를 좀 더 섬세하게 관찰을 해서 정보화 과정이 거치게 되는 거고요. 자, 정보화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이제 추출을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진단이 이루어지겠죠. 자, 진단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후에 치료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치료를 환자한테 하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또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런 그 진단 치료의 주기가 순환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해석 과정에서 앞에서 귀납적 방법이라는 게 있었고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진료 의사 결정 해석 과정에서는 일단 귀납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납적 방법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시를 하고 영국의 베이컨이 완성을 한 그 귀납적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일반화시키는 방법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크라테스는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인간이다라는 정보가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반화. 모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귀납적으로 명제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을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의료는 이렇게 귀납적 성격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역적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대전제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전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역적 방법은 이 대전제가 새로운 지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 방법은 과학보다는 철학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 학생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의사결정 분석 과정에서 우리 의료는 귀납적 성격을 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 시키는데 우리 교재 115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분석 과정에서 근거 중심 의학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BM이라고 해가지고 Evidence Based Medicine Grou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근거 중심 의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의사가 최고의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객관화 시켜야 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근거 중심 의학은 최선의 것을 통합을 해야 되고 개개인의 환자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새로운 것을 대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그 의료계에서는 증거를 조금 더 객관화된 증거를 좀 더 이제 그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 의사들이 어떤 진단을 내릴 때 객관적인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어떤 그 의사들의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진료를 하는 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신 항상 새로운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통했는데 그게 또 환자마다 좀 더 어떤 선호도라든지 기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근거 중심 의학은 가장 최선의 방법을 활용을 하고 개개인의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의학이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5단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문제를 형태화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비평적 분석을 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편적 분석이 통하지 않고 경험에 의해서만 하면 나중에 객관화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환자에게 적용을 하고 최종 평가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근거 중심 의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 이론과 가치 이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저희 교재 119페이지를 보시면 정보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정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전송, 송신, 수신, 개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뭐 우리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송신자는 뭐 환자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주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수신하는 수신자는 의료인이나 보건사업 주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서로 교환하지 않으면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 이론에 대한 거는 여기 보시면 뭐 구문론적 관점, 의미론적 관점, 실용적 관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구문론적 방법은 문법이에요, 문법. 어떤 이런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구문론적 방법이라고 하고요. 의미론적 방법은 어떤 문법보다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에게는 어떤 정보가 더 의미가 있다. 어떤 환자에게는 이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의미론적 관점이고요. 이 실용적 관점 같은 경우는 일단 정보를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최종으로 뭔가 바뀌어져 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진단으로 치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의 관점,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이론의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거를 샤논이라는 분이, 이 샤론이라는 분은 이제 그 전기통신공학 전문을 하시면서 수학자로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확률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샤논의 정보 이론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정보 이론에서 엔트로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그 불확실성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확률을 이제 통계를 냈는데 뭐 생존율하고 사망률을 비교를 해봤는데 생존율이 50%고 사망률이 50%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뭐 생존율이 90%고 뭐 사망률이 여기 이제 사망률이 90%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뭐 어떤 질병에 대한 생존율이 90%고 어떤 질병에 대한 사망률은 90%다. 이러면은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 이론에서는 이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이제 그 정보량에 대한 기대값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샤논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공식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식 같은 거를 뭐 꼭 외워야 된다 이거보다는 샤논이라는 사람이 엔트로피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의 불확실성을 조금 줄이기 위한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을 통계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보의 가치 이론, 가치에 대해서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놨는데요. 일반적인 거, 경영 정보학적인 거, 정보의 가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예전에 몰랐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게 이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보의 가치에서 보시면 이제 불확실성 있는 상황에서 가치를 이제 도입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정보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자, 정보의 가치 조건에서 이제 그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정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황에 맞게끔 조건이 갖춰져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 조건, 그래서 이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갖는 조건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어떤 청각 장애인인데 말로 정보를 전달을 하면 이게 정보의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뭐 시각 장애인에게 글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이제 것들이 형식에 맞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뭔가 원하는 시간에 가치가 존재를 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의학계에서 골든타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도 골든타임 안에 제공이 돼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소유 조건은 약간 희귀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 학생들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면 무슨 프로그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홍석천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홍석천의 닉네임이 비밀을 아는 남자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에 대한 소유 개념이 좀 더 많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장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장은 의료 정보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떤 분석 과정을 거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정보 이론과 정보가 가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과제 공지입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근거 중심 의학의 발전, 정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서술해 보는 걸로 냈는데요. 우리 학생들 교재나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한번 서술해 보는 걸로 이번 주 과제 냈어요. 그래서 공부 잘 해보시고요. 벌써 4주차 강의가 끝났네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동영상을 찍고는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좀 걱정이에요. 네. 그래도 다행히 다음 주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 휴강을 하고 5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 잘 챙기고요. 안녕.